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2020년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우리 시험 대비에 적합하도록 우리 만들어진 이순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시간적인 어떤 그 시간과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최소한 줄이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자체가 지문으로 나오는 것이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교재보다도 우정사업본부 공고 내용을 여러 번 해독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해독수를 늘린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한번 또 비교 정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수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이순환 교재를 이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 수험생으로서 이제 마음가짐 좀 다 잡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 있는 빈칸 그냥 단순히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이제 시험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처럼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빈칸으로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도 그렇게 좀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기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좀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나름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저의 주관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개입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험 때까지 이런 교재가 있으면 그냥 막 그 책을 갖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교재를 이순환 교재로 채택을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다가 빈칸을 넣는 것도 좋아요. 바로 필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 때까지 여러 번 해독수를 늘려야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그냥 빈칸이 있는 상태로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그런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판에 빠르게 이제 봐야 될 때는 그때 빈칸을 채워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쭉 빠르게 정리하시는 그런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어떤 공고적인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나름의 방식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해독수를 늘리면서도 효과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답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주는 답도 있지만 뭐 우정사업본부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직접 맞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편의 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편의 의,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제일 먼저 뭐부터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주체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라는 것은요. 누가? 자, 우정사업본부가 자,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의무. 즉, 우정사업본부가 문서 또는 뭐 물건 등을 보내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요. 거기에 한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라 안팎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내 우편만을 좁은 의미에 포섭시키는 게 아니라 국내 우편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 모두 좁은 의미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넓은 의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우정사업본부를 당연히 포함하면서 그 우편과 관련되는 여러 기관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 간서가 자, 문서 물품을 전달하거나 여기까지가 자, 문서 물품 전달하는 거라면 좁은 의미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까지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게 바로 넓은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우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서 자, 보세요. 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즉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도 그렇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다가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명령 자, 일종의 근데 다 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에다가 규정한다는 것은요. 너네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은 자, 우리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자,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자, 뭐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하는 정보통신과 구별된다.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우편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물건, 서신을 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체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기통신하고는 구별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사업은 자, 우리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구성원은 뭐라고요? 자, 공무원의 신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경영상, 자, 이 공익상의 이유로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적자가 나면 도와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지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세요.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 보통 보면 회계가 독립 회계와 일반 회계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 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쓰든 뭐 공무원의 월급을 쓰든 아니면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한 어떤 그 공공재 아니면 공공시설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든 그건 국가 자유예요. 그래서 그 수입 그 세입이 있죠. 수입 자체를 갖다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자,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자, 우체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우체국 쪽에서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특별회계. 그래서 여기엔 독립재산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특별회계 독립재산제라고 한다면요. 우체국이 뭐 적자가 나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공익상의 어떤 목적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특별회계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특별회계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의 자, 정부 기업이니까 일단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했습니다. 경제 주체인데 다만 이게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성과 그리고 세계상에 우리 보면 우리 기업성. 이 기업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윤 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윤도 추구하면서도 공익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클라크 아저씨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 이렇게 자연물에서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임업, 뭐 광업 이런 것들이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공업 같은 것. 3차 산업이 소비재 산업,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 우편 역시 무슨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 자, 우리 클라크 아저씨께서 말한 것은 몇 차 산업이다? 자, 3차 산업에 속한다. 근데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상 이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우편물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이 표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우편 이용 관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다. 요거는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편 이용 관계의 성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보면요. 국가가 우위적인 그런 관계에서 국민들은 자, 어떤 열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권력적 관계, 즉 공법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금을 내라. 우리 의사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에 기인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납부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공법 관계, 권력 관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편 이용할 때요. 어떤 국가가 권위적으로 어떤 것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비록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지만 대등한 어떤 관계에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 우리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자, 무슨 계약 관계? 그렇죠.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관계 하면 안 돼요. 이게 한번 기출됐던 거고요. 다만 우편사업 경영 주체가 국가이며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는 다소 어떤 측면이 있다? 다소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편 이용 관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 계약의 당사자란 말하고 이용 관계자란 말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체들을 말해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우편 간서와 발송인이 체결하죠. 그렇지만 이용 관계자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계약 당사자는 누가 있다? 자, 그렇죠. 우편 관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발송인. 그래서 우편 관서와 발송인은 계약 당사자고요. 거기에다가 자,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자, 우리 수취인도 우편물을 나에게 주세요. 아니도 이게 파손의 흔적이 있거나 이럴 때는 수취를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수취 거부권이 수취인에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누구도 수취인 역시 이용 관계자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자, 그렇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자, 한번 보세요. 우편물을 송달해야 되는 의무, 요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굴까요? 우편 관서가 되겠고요. 반면에 자, 송달을 요구하고 우편물 반환 청구권. 특히 여러분들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된다? 발송인에게만 인정된다. 보냈는데 자, 영숙이한테 보냈는데 잘못 보내서 뭐 미숙이한테 보냈다. 그러면 빨리 회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자, 우리 수취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발송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발송인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요 수취 거부권이 수취 거부권을 수취인이 행사를 해야지만 나중에 뭐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까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니까 여기 이용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모두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편 이용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그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자, 3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두 번째가 우체통에 투입했을 때. 그다음 세 번째가요. 방문했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뭐 했을 때? 이때는 접수했을 때.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직원이 접수할 때. 그리고 우체통에 우리가 뭐 했을 때? 넣었을 때, 그래서 넣은 때 또는 투입한 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일순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일단 이용계약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뭐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요. 이에 기인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등의 어떤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체통에 넣은 때 그리고 방문 접수했을 때는요. 그 물건을 수거한 때가 아니라 그 물건을 받고 영수증을 갖다가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각각에 따라서 성립 시기가 다르게 여러분들 표현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편 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사업은 자, 우리 누가 경영한다? 국가가 경영하죠. 그래서 국가가 경영한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관장한다? 관장이라는 것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 한 번만 이렇게 쓸게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경, 국가가 경영하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국경 장관 또는 국경 관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만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땡땡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 그 법조문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법조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관장을 하는 건 과기부 장관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같습니다. 장관이면 장관. 요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 보세요. 우편 사업을 모두 우편 관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정해라? 법률로 정해라. 자, 이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 장관이 뭐 불령이라든지 아니면 고시 등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우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요. 기업에다 맡기면은 돈이 안 되는 것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금을 올리고 그리고 뭐 우편물을 갖다가 배달하거나 수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뭐 자기들이 업무를 담당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직접 해버린다? 그렇죠.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편에 관한 법률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편에 관한 법률 하면 4가지가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법률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저 혼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정 순서 있죠. 그래서 1960년도에 61년도에 그 다음에 82년도에 96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경영 주체 아까 우리 경영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한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경영 주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주체는 자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 이렇게 그냥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 우편 서비스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자 우리 봤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우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편에 관한 법률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제정됐던 게 우편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년도? 1960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법은 사실상 우편에 관한 무슨 법? 기본법. 요게 키워드예요. 우편에 관한 기본법. 그래서 요걸 물론 다 암기해 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그 뒤쪽에 보면 그 법령이 있죠. 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우편법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개념들하고 그다음에 우편 서비스 종류, 특히 이제 우편 서비스 종류. 우편 서비스 종류는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손해배상하고 벌칙 등을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에 관한 기본법 1960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두 번째가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이 법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그래서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한다. 그래서 이거 동네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 즉 금융 업무는 담당 안 하고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우편 취급국. 자,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한 거다.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우편 취급국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 취급국은 여러분들 몇 년도? 198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개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다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만든, 즉 제정 날짜까지는 아니라도 제정 연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요게 한번 기출 나왔던데 요게 여러분들 요 내용 자체를 바탕으로 던져놓고 이것과 관련되는 법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보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우편 사업을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윤도 추구를 하면서 또 공익과의 어떤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자 뭐를 만든 거예요? 자 특례법을 만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우편법이 기본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례법이라는 것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법이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그렇죠? 경영 합리성. 우편 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자 그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한 특례 규정이고요. 사업 범위 보시면 우편, 우편안, 우편 대체 등등등에 따른 조직 인사, 뭐 예산 등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다. 이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 합리성과 우편 사업의 품질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다. 자, 이게 언제 1996년도에 여러분들 자 제정이 됐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법이 있는데요. 별정우체국법은 이게 만들어질 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리고 국가도 역시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국가가 우체국 어떤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체국을 지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별정우체국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법은 개인이 국가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정 우체국이라는 것. 자, 예전 시골에 보면 막 그 제비, 그 우체국 마크 있죠. 그런 것들이 일반 가게에 찍혀 있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누가? 자, 이건 국가 건물을 개인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자신의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공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일단 보시면 별정우체국법은 몇 년도? 그렇죠. 초창기죠. 1961년.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그 기본 교재에는 그런 걸 썼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뭐를 보완하기 위한 거냐면 이 별정우체국의 어떤 약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우편 취급국입니다. 연도별 보시면 얘는 1961년이고 얘는 1982년이죠. 그래서 이게 별정우체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편법의 제정 순서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쓰십시오. 우편법. 자, 그다음 두 번째가요. 우리 국가가 돈이 없을 때 일반인들의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별정우체국법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이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우편취급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좀 더 경영 합리성, 품질, 서비스 품질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우편과 관련되는 법률 4가지 여러분들 딱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 개념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좀 살펴본다면 이런 별정우체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요 제정 순서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좀 가볍게 쉬어가셔도 돼요. 자, 보시면 국제법규. 여러분, 국제법이라는 것은 조약이 있고요. 이게 이제 명시적 합의, 국가 간의 문서로 된 명시적 합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묵시적 합의로서 국제관습법이 있고요. 그 외 뭐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제 보조적 법원으로서 학설, 판례 뭐 등등인데 그런 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약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우편과 관련되는 법을 만들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PU, 자, 요거는 만국 우편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의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국제우편 가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냥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 지금 이제 국제기구도 여러분들 국가하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국제기구, 국가 간에 문서로 된 합의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양자 조약 또는 양자 협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국가 이상이 체결하는 그런 조약을 다자간 협정, 다자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제우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특급 우편이 있습니다. EMS. EMS가 여러분들 빨리 신속하게 송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체계 조직 갖추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EMS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뭐를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 다자간 협정 양자 협정이다. 그렇죠. 이거는 국제특급입니다. 국제특급.
소위 말하는 EMS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2008년에 이제 1회 시험이었죠. 여기 기출 지문으로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약이라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기 때문에 뭐 조약이라고 할 때도 있고 협약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협정이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요 협정이란 말 자체가 조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우편사업 공익을 여러분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편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의외로 여기 좀 특히 보호규정 뒷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보시면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자, 뭐로? 아까 우리 봤지만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로. 자,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우편법 2조 2항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 타인을 위한 서신에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자, 뭐로 하지 못한다? 업으로 하지 못한다. 즉 지급으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 그다음에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이라든지 계통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반 민간 회사들 중에서도 보면 물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류 체계가 잘 갖춘 그런 회사들이 자, 자신들의 어떤 조직이나 계통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자, 송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서신 독점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우편법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모든 우편물이 송달의 대상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택배 같은 거 우체국에서 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전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권의 대상은 뭐다? 서신이다. 서신. 그래서 서신이라는 것은 자,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전달을 말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서신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신이라 하면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자, 보세요. 원래 서신은 국가에게 송달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에서 제외가 된다면 국가가 독점해서 송달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됐네요. 그러면 이건 누가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이걸 송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번 공부하셨던 분들 이 부분은 다 잘 아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신문은 여러분 우체국에서 배달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 그다음 두 번째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기 간행물이죠. 정기 간행물. 자,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요건을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자, 서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서신 송달의 서신 독점권의 제외, 예외 대상이 되는 서적에 대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지를 제외한입니다.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 프린트물 몇 장 이거는 서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요거 명칭 중에 어느 하나가 표시돼서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인, 출판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쇄 중 어느 하나가 여러분들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수가 표시되어야 된다.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야 된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서신 송달의 독점, 제외 대상이 되는 서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자,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이 돼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가 발행인, 인쇄소, 출판사 이것 중에 하나만 표시돼야 됩니다. 표시돼서 발행이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쪽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수가 있어야지 쪽수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근데 요 세 가지 요건 뭐다? 모두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자, 우리 보면
아까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서적이라 그랬죠. 그러나 상품 안내서는요, 자, 16쪽 이상의, 자, 이때는 표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예요. 서적은 표지를 제외하지만 우리 상품 안내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자, 요 상품 안내서. 요게 2019년도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 안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 안내서.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하물에 첨부하는, 자, 봉하는이 아니에요. 봉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됩니다. 봉하지 아니하는, 자, 송장이라든지 첨부 서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첨부 서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 지점간 또는 지점 사원관에 수반하는 우편물로서, 자, 이거 발송한 후, 제가 여기 24시간 이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자, 관련되는 우리 상업용 서류입니다. 상업용 서류.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많이 받아보셨죠?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권법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고요. 서신 독점에 예외가 되는 것 해가지고 우리 신문부터 신용카드까지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좀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서신 독점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럼 타인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 빼면 다 타인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그 타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서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 회사의 서신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이건 타인을 위한 서신 전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죠? 자기의 서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회사가 자신들의 어떤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서류를 자기가 보내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서신을 송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업을 말합니다. 직업. 자, 직업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용의 이익을 얻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건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은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보통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 그래서 직업이라고 할 만하면 앞으로 뭡니까? 물론 처음에 하는 것도 당연히 직업이지만 그게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뭐를 얻는 것? 자,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하고 요 밑에 나오는 위탁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에는요, 직업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자기의 조직과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 조직, 계통이라고 하면 일정한 목적 실현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 뭐 등등등의 판매 조직 등 조직 규모의, 자, 크기는 문제하지 않겠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규모의 대소를 불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경우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거대한 기업에서는 웬만한 우체국보다도 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 1회의, 그렇죠. 단 한 번도 송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키워드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계통을 위하여 자,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 송달을 뭐 하는 것? 그렇죠. 위탁, 부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돼, 위탁도 안 돼. 둘 다 금지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자, 중요하죠. 다만 중량이, 자, 보세요. 350g을
350g입니다. 350g. 350g을 넘거나 기본 넘거나 합니다. 넘고가 아니고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딱 정리하세요. 자, 위탁이 가능한 서신 같은 경우는 중량이 350g을 넘거나 또는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그런 서신에 대해서는 자,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2019년도에 기출 났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뭐는 자,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요게 여러분들 2019년도에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신 송달은 국가에게. 그렇지만 서신 말고 서신이 아닌 의사 전달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들은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송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타인의 서신 전달하는 게 금지되는데 타인 서신 전달 금지 그게 무슨 개념이냐 쭉 이렇게 풀어쓴 거예요. 그렇지만 위탁도 금지가 되지만 위탁이 가능한 경우는 중량이 350g을 넘거나 또는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 등의 등기 취급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까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위탁이라면 일방이 서신 송달을 부탁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 반대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여부를 불문한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업으로 한다고 할 때는요. 자, 업으로 한다는 것은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했고 무상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탁, 자, 위탁이라는 것은 여기 반대 급부, 뭐 보수 기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 자, 우편물 운송 요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일순환 때도 말씀드렸고 이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부터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우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로서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편 간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등등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그래서 운송 요구를 합니다. 이거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자, 보세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우편관서가 요구를 한 거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자, 이때 이 보상이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손실보상. 이렇게 가야 돼요. 손실보상. 그래서 손해배상하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했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고 조력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 가능하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그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당일 도움 준 자, 자, 여러분들 한참 장사하고 일하셔야 되는데 그거 도와준다고 장사 못했다. 그러면 그때 그 도움을 준 자의 청구 그분들이 이거 도와준다라고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급 자 이때는요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의무 규정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한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운송원 등의 통행권 보시면 자 도로 등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하다 그러면 담장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이거 이용하면서 그게 막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청구에 따라 손실을 역시 마찬가지 보상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료. 자, 여기 보세요. 통행료 면제 일단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보시면 우편물 운송 중인 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 자, 요구할 수 있으며 도선하면 바다, 배를 갖다가 여러분들 댈 수 있으며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통,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자, 통행료를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마련해야 지급한다 그러면 급한 우편물을 운송할 수 없겠죠. 그래서 통행료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여기 또 같이 넣을게요.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한다? 하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과할 때는 자, 우리 요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정당한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해줘야죠. 국가가 깡패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편저주해서 각각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셔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다 됐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부터 시험에 2019년이랑 해서 2번 연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물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업무를 자, 여기 보면 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뭐뭐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자, 이거 압류. 여러분들 압류라는 것은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그러한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편 업무만을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이 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배운 아저씨들의 그 집 배운 가방이라든지 우체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우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반면에 가음이나 스카치 테이프 박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 박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현재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만 사용하는 물건이 있고요.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자, 요거 위해서만. 요건 완전 전용 물건이죠. 그다음에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이렇게 갈게요. 위해 사용 중인.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자, 세금을 갖다가 여러분들 부과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은요. 요것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즉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요. 반면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도 금지되고 세금 부과도 면제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비교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압류 금지는 뭐뭐뭐 우편 업무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여러분들 그냥 이 비교 한번 써보면 그래서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위해 사용 중인 물건. 요거에 대해서는요.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이것만 해당하여 이것만 해당하고 이거는 아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2018년도에 한번 기출이 됐던 건데요.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그래서 바다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자, 그때는 중량별로 비례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는 면제시켜 주겠다? 그렇죠. 우편물은 면제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면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의 하주 전원이 자, 공동 부담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부담시킬 수 그렇죠.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입니다. 면제. 그래서 우편물은 우리 처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자, 요거는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압류 거부는요, 우편 관서에서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 그 압류를 거부하는 거고요. 요거는 발송인이 채권자가 발송인이 물건을 빼돌릴 것 같으니까 이거 빼돌리지 마라고 이렇게 압류를 할 때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요 두 가지는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편 관서에서 발송 중일 때, 그래서 운송 중일 때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죠. 운송 중이거나 그 다음에 발송. 요건 이렇게 할게요. 발송 준비를 마친. 그러니까 지금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라더라도 우편물을 압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발송 준비를 마친 경우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그래서 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면요. 그러면 정당한 채권자임을 증명해가지고 그 우편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후라면 우편물을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긴 기억할 게 우선 검역권입니다. 금역 면제권이 아니에요. 검역은 다 받아야죠.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뭐 요즘 하도 문제가 되지만 뭐 전염병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역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자, 이게 여러분들 초창기에도 한번 나오고 또 우리 2019년도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막 케이스 문제도 만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보는 기출 문제 그 뒤에 있는 문제도 실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압축돼서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근데 다행히 시험에 나온 거는요 딱 조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문 뭐다? 자,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보세요. 제한능력자 행위라면요 원칙적으로 동의나 대리를 얻었어야 되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자 이때는 자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누가 행한 것으로 본다?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조문 그대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했기 때문에 동의나 그 대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더라도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나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행위를 이유로 우편 간사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관계 자 이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한능력자 행위는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건 취소의 대상이 돼서 그냥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당연히 무효가 주장할 수 없는 건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원래 보통은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교재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효,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건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절대로 무효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뭐 사법시험이든 공무원시험이든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인데 여기서는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바람에 더 헷갈리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가 제한능력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가 자 부모 동의하지 않고 내가 소포, 택배 보내는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나 미성년자인데요. 취소할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자, 이 법률행위 하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민법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편 가서 직원이 협박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법률상의 하자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제한능력자라면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자, 우리 제한능력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요거는 정확히 예금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다? 행위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지우십시오. 그래서 의사 제한 능력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의사 제한 능력자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의사 제한 능력자란 말은 안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법에도 원래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행위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한 능력자, 그다음 의사 무능력자 행위를 이유로 우편 간사에 대해서 임의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가 되고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제한능력자 행위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누가 한 것으로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다만 법률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